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미국의 고전 문학 중에서도 특히 가을과 할로윈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워싱턴 어빙의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서적을 펼치듯 느긋한 이카보드가 겪게 될 풍요롭고도 기이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늦게 세상을 떠난 디드리히 니커보커의 유고에서 발견되다. 그곳은 나른한 머리가 깃든 즐거운 땅이었으며 반쯤 감긴 눈앞을 흔드는 꿈결이요. 또한 지나가는 구름 속의 화려한 성체들이었으니 여름 하늘 주변을 영원히 붉게 물들인다. 나태의 성체, 허드슨강 동쪽 물가를 움푹 파고드는 근 얼분 만들 중 하나의 품 안에 옛 네덜란드 항해사들이 탑한지라고 이름 붙였던 강물의 광활한 확장 지점에서 그들이 강을 건널 때면 늘 신중하게 돛을 낮추고 성 니콜라스의 보호를 기원하던 곳에 작은 장터 마을 혹은 시골 항구 하나가 놓여 있다. 이 마을은 더러는 그린즈버그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는 테리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 이름은 옛날 인근 지역의 착한 주부들이 붙인 것인데 그 이유는 남편들이 장날이면 마을 선술집 주변을 꾸물거리며 배회하는 고질적인 습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실이야 어떻든 나는 그 사실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단지 정확하고 진실성을 기하기 위해 언급할 뿐이다.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아마도 2마일 약 3.2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골짜기 혹은 오히려 높은 언덕들 사이에 놓인 대지가 있는데 이곳은 온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 중 하나이다. 작은 시냇물이 그곳을 흘러가는데 딱 잠에 빠지게 할 만큼의 낮은 속삭임만 내며 간혹 들려오는 메추라기의 휘파람 소리나 딱따구리의 조는 소리가 이 일관된 평온을 깨는 거의 유일한 소리이다. 저는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다 자라지 않은 젊은이였을 때 다람쥐 사냥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무용담은 그 골짜기의 한쪽을 그늘지게 하는 키 큰 호두나무 숲에서였습니다. 저는 모든 자연이 특별히 고요한 정오에 그곳으로 방황하듯 들어섰고 주위의 안식일 같은 정적을 깨뜨리며 성난 메아리들로 인해 길게 이어지고 반향되는 제 총의 굉음에 저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과 그 소란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남은 고단한 생의 자녀를 조용히 꿈꿀 수 있는 피난처를 언젠가 소망하게 된다면 저는 이 작은 골짜기보다 더 유망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곳의 나른한 평온함과 원래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후손인 주민들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 외딴 골짜기는 오랫동안 슬리피 할로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곳의 시골 청년들은 이웃 지역 전체에서 슬리피 할로우 청년들이라 불립니다. 졸리고 몽환적인 기운이 이 땅 위를 드리우고 그 분위기가 대기 자체를 스며드는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착 초기 한 고지 독일인 의사가 이 장소를 마법으로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핸드릭 허드슨 선생에게 나라가 발견되기 전에 한 늙은 인디언 족장, 즉 그 부족의 예언자나 마법사가 이곳에서 푸아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장소는 여전히 어떤 유술적인 힘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힘이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에 마법을 걸어 그들이 계속해서 몽상 속을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놀라운 믿음에 빠져 있으며 황홀경과 환영에 사로잡히고 공중에서 낯선 광경을 보고 음악과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웃 전체는 지역 설화, 귀신 들린 장소, 그리고 황혼역의 미신들로 가득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지고 유성이 빛을 발하는 일이 나라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골짜기를 가로질러 더 자주 일어나며 악몽은 그 9배의 무리를 이끌고
이곳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희의 장소로 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마법에 걸린 지역을 맴도는 지배적인 영혼, 그리고 하늘의 모든 힘의 총사령관인 듯 보이는 것은 머리 없는 채 말에 탄 모습의 유령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혁명 전쟁 중 이름 없는 전투에서 포탄에 머리가 날아간 해센 용병의 유령이라고 합니다. 이 유령은 때때로 시골 사람들에게 밤의 어둠 속을 마치 바람의 날개를 단 것처럼 급히 달리는 모습으로 목격됩니다. 이 유령의 출몰지는 골짜기에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인접한 도로, 특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 근처까지 뻗어나갑니다. 실제로 이 유령에 관한 더 도는 사실들을 신중하게 수집하고 대조해 온 이 지역의 가장 믿을 만한 역사가들 중 일부는 그 용병의 시신이 교회 묘지에 묻혔기 때문에 유령이 밤마다 자신의 머리를 찾아 전투 현장으로 말을 타고 나서는 것이며, 그가 때때로 한밤의 돌풍처럼 할로우를 따라 지나가는 돌진하는 속도는 날이 새기 전에 교회 묘지로 돌아가야 하는 늦은 시간과 서두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 전설적인 미신의 일반적인 요지이며 이 그림자의 지역에서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령은 모든 시골 바닷가에서 슬리피 할로우의 목없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몽상에 사로잡히는 성향이 이 골짜기의 토착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정 기간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이 이 졸음 가득한 지역에 들어서기 전에 아무리 정신이 맑았을지라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틀림없이 그 공기에 요술적인 영향을 들이마시고는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꿈을 꾸고 환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장소를 가능한 모든 찬사를 동원하여 언급하는데, 뉴욕주라는 거대한 주 안에 여기저기 품고 있는 이런 작고 한적한 네덜란드 골짜기들에서는 인구, 풍습, 관습이 고정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불안정한 나라에 다른 지역에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주와 개선의 거대한 물결은 그들 곁을 눈에 띄지 않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들은 급류를 따라 흐르는 잔잔한 물의 작은 구석진 곳과 같아서 우리는 그곳에서 칩과 물거품이 조용히 닻을 내린 채 떠 있거나 지나가는 물살의 돌진에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작은 항구에서 느릿하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슬리피 할로우의 졸음 가득한 그늘진 곳을 밟은 지 수년이 흘렀지만 저는 그곳에 보호받는 품 안에서 여전히 같은 나무들과 같은 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외진 곳에 미국 역사의 비교적 먼 시기, 다시 말해 약 30년 전에 이카보드 크레인이라는 이름의 한 덕망 있는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슬리피 할로우에 머물렀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곳에 지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코네티컷 출신이었습니다. 코네티컷은 숲을 위한 개척자뿐만 아니라 정신을 위한 개척자를 연방에 공급하며 해마다 국경지대에 나무꾼과 시골 교사 군단을 내보내는 주입니다. 크레인 학이라는 별칭은 그의 인물됨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지만 지극히 얇게였고 좁은 어깨, 긴 팔과 다리를 가졌으며 소매 밖으로 1마일이나 늘어진 듯한 손, 삽으로 써도 될 만한 발을 가졌고 그의 전체 골격은 매우 헐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작았고 정수리가 납작했으며 커다란 귀, 큰 녹색의 유리 같은 눈, 그리고 긴 도요새 코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그의 가느다란 목 위에 얹어진 풍향계처럼 보였습니다. 바람 부는 날 옷이 펄럭이면 아붓기는 그가 언덕의 윤곽을 따라 성큼성큼 걷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당으로 내려오는 기근의 화신이나 옥수수 밭에서 도망쳐 나온 허수아비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학교 건물은 통나무로 투박하게 지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된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부분적으로는 유리로 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오래된 연습장 종이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에는 문 손잡이에 꼬아놓은 버드나무 가지로 그리고 창문 덧문에 말둑을 세워서 가장 기발하게 잠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아주 쉽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갈 때는 꽤나 곤란함을 겪을 터였습니다. 이는 건축가 요스트 반 하우텐이 장어 통발의 수수께끼에서 빌려온 착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건물은 다소 외롭지만 쾌적한 장소, 즉 나무가 우거진 언덕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근처에 개울이 흐르고 그 한쪽 끝에는 위협적인 자작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른한 여름날에는 학생들이 웅얼거리며 교과서를 외우는 낮은 속삭임이 마치 벌집의 윙윙거림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따금씩 협박이나 명령조의 권위적인 교사의 목소리로 또는 어쩌면 어떤 구물거리는 게으름 뱅이를 지식이라는 곡길로 재촉할 때 나는 자작나무 회초리의 끔찍한 소리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언제나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황금률을 명심했습니다. 이카보드 크레인의 학생들은 분명 망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의 고통을 즐기는 학교의 잔혹한 권력자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엄격함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의를 집행했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의 등에서 짐을 덜어주고 강한 자들에게 그 짐을 지웠습니다. 매의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움찔하는 나약한 청년은 관대하게 지나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요구는 회초리 아래에서 툴툴거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삐뚤어져서는 금기 있고 뚱해지는 고집센 작은 넓은 치마를 입은 네덜란드 장난꾸러기에게 2배의 몫을 가하는 것으로 충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그들의 부모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매질 후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장난꾸러기에게 살아있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며 고마워할 것이라는 위로가 되는 확신을 뒤따르게 하지 않고는 절대 체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는 심지어 아이 많은 소년들의 친구이자 놀이 상대가 되기도 했으며 일 오후에는 예쁜 여동생이 있거나 찬장에 먹을 것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솜씨 좋은 주부인 어머니를 둔 작은 아이들을 집까지 호송해주곤 했습니다. 실로 그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학교에서 나오는 수입은 적었고 그에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제공하기에도 거의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대식가였고 비록 예의였지만 아나콘다처럼 팽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그는 그 지역의 시골 풍습에 따라 자신이 가르치는 농부들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집들을 일주일씩 순회하며 지냈는데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모든 세간살이를 면 손수건에 묶어 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 교육의 비용을 괴로운 부담으로 여기고 교사를 단지 하는 일 없는 무의도식자로 생각하기 쉬운 그의 시골 후원자들의 지갑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을 유용하고도 호감 가는 인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농부들의 농사일 중 덜 힘든 일을 도왔고 건초 만들기를 돕거나 울타리를 고치고 말에게 물을 먹이고 소를 목초지에서 몰아오고 겨울불을 위한 장작을 팼습니다. 그는 또한 학교라는 그의 작은 제국에서 군림했던 모든 지배적인 위험과 절대적인 통치권을 제쳐두고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고 부침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아이들, 특히 가장 어린아이들을 귀여워함으로써 어머니들의 눈에 들었으며 옛날의 사자가 너그럽게도 어린 양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는 한쪽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다른 발로는 요람을 몇 시간이고 계속 흔들어 주곤 했습니다. 다른 직업들 외에도 그는 그 동네의 찬송가 교사였으며 젊은이들에게 찬송가 노래를 가르쳐 많은 번쩍이는 실링을 벌어들였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는 선발된 가수들로 구성된 악단과 함께 교회 성가대 앞쪽에 자리를 잡는 것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곳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목사에게서 완전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확실히 그의 목소리는 나머지 모든 교인들의 소리보다 훨씬 크게 울려 퍼졌으며, 그 교회에는 지금도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떠는 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리는 고요한 일요일 아침에 방앗간 연못 반대편까지 반마일 밖에서도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이카보드 크레인의 코에서 정당하게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흔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고 일컫는 그 교묘한 방법으로 이 훌륭한 교사는 그럭저럭 잘 지냈으며, 머리 쓰는 일의 고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거친 시골 총각들보다 훨씬 우월한 취향과 교양을 갖춘 일종의 한가하고 신사다운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사실상 학식 면에서는 목사에게만 뒤처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등장은 농가 찻자리에서 약간의 소동을 일으키기 쉬웠고, 여분의 접시에 케이크나 과자가 추가되거나 어쩌면은 주전자가 위풍당당하게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문희는 모든 시골 처녀들의 미소 속에서 특별히 행복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사이에 그는 교회의 묘지에서 처녀들 사이에서 얼마나 돋보였던가요. 주변 나무를 뒤덮은 야생 포도덩굴에서 포도를 따주거나 그녀들의 즐거움을 위해 묘비에 새겨진 모든 묘비명을 낭송하거나, 혹은 한 무리의 처녀들과 함께 인접한 방앗간 연못가를 따라 거닐었습니다. 반면에 더 수줍음이 많은 시골 촌뜨기들은 그의 우월한 우아함과 교제를 부러워하며 쭈뼛거리며 뒤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그의 반유랑 생활 덕분에 그는 집집마다 온갖 지역의 가십거리를 실어나르는 일종의 떠돌이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장은 언제나 만족감과 함께 환영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성들에게 매우 박식한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며, 코튼 마더 카턴 매더위 뉴잉글랜드 마녀사에는 완전히 통달했는데,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이 책의 내용을 가장 확고하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소한 약삭 발음과 단순한 믿음 미신이 기묘하게 뒤섞인 인물이었습니다. 기이한 것에 대한 그의 식욕과 그것을 소화하는 그의 능력은 모두 비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마법에 걸린 이 지역에서의 거주로 인해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의 넓은 목구멍으로 삼키기에 너무 터무니없거나 괴물 같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종종 학교 건물 옆을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가에 접해 있는 풍성한 클로버 침대 위에 몸을 뻗고, 저녁 어스름이 다가와 인쇄된 페이지가 눈앞에 단순한 안개가 될 때까지 늙은 마더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늪과 개울, 그리고 으스스한 숲을 지나 자신이 묵게 된 농가로 향할 때 그 유술 같은 시간에 들리는 자연의 모든 소리는 그의 들뜬 상상력을 뒤흔들었습니다. 언덕배기에서 들려오는 속독새의 울음소리, 폭풍의 전조인 수액 두꺼비의 불길한 울음소리, 소쩍새의 쓸쓸한 울음소리, 또는 횃대에서 놀라 날아가는 새들의 덤불 속 갑작스러운 바스락거림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생생하게 반짝이는 반딧불들 또한 유난히 밝은 한 마리가 그의 길을 가로질러 빛을 발할 때마다 그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만약 우연히 덩치 큰 멍청한 풍뎅이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날다가 그에게 부딪히기라도 하면 이 불쌍한 친구는 자신이 마녀의 징표에 맞았다는 생각에 혼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잠재우거나 악령을 쫓아낼 그의 유일한 수단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간에 앉아있던 슬리피 할로우의 선량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언덕이나 어둑한 길을 따라 더 다니는 연결된 달콤함이 길게 이어지는
그의 코맹맹이 멜로디를 들으며 종종 경외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공포스러운 즐거움의 원천은 벽난로를 따라 한 줄로 사과가 구워지며 지글거리는 가운데 불 옆에서 실을 잡고 있는 나이든 네덜란드 안악들과 긴 겨울 저녁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령과 도깨비, 귀신 들린 들판과 개울, 다리, 그리고 집들, 그리고 특히 그들이 때때로 부르던 할로우에 질주하는 해센인 혹은 목없는 기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코네티컷 초기 시절에 만연했던 마법에 관한 일화와 공중에 떠도는 끔찍한 불길한 징조와 예언적인 광경 및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독같이 즐겁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혜성과 별똥별에 대한 추측으로 또 세상이 실제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그들이 시간의 절반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놀라운 사실로 그들을 몹시 겁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타닥거리는 장작불에서 나오는 붉은 빛으로 가득 찬 방의 굴뚝 구석에 아늑하게 웅크리고 있을 때의 즐거움이었다면 물론 그곳에는 어떤 유령도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겠지만 그것은 이후 귀가 하는 걸음의 공포로 비싸게 치러졌습니다. 희미하고 끔찍하게 번쩍이는 눈 덮인 밤의 섬뜩한 빛 속에서 어떤 무서운 형체와 그림자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던가요. 그는 멀리 떨어진 창문에서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비추는 모든 희미한 빗줄기를 얼마나 간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가요. 마치 수의를 입은 유령처럼 그의 바로 앞길을 가로막는 눈 덮인 덜리는 관목에 그는 얼마나 자주 소스라치게 놀랐던가요. 그의 발밑 설이 낀 바닥을 밟는 자기 발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외심으로 얼마나 자주 움츠러들었으며 뒤돌아보기를 두려워했던가요. 혹시라도 기괴한 존재가 바로 뒤에서 쿵쿵거리며 따라올까 봐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울부짖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질주하는 해센인이 밤마다 정찰하러 나온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얼마나 자주 완전히 당황했던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밤의 공포, 즉 어둠 속을 걷는 마음의 환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면서 수많은 유령을 보았고 그의 외로운 산책 중에 사탄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번 이상 포위되기도 했지만 밝은 낮은 이 모든 악몽을 종식시켰습니다. 만약 그의 길을 유령, 도깨비, 그리고 모든 마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당혹감을 필멸의 인간에게 안겨주는 존재, 바로 여성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그는 악마와 그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매주 저녁, 그의 찬송가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음악 제자들 중에는 카트리나 반타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력 있는 네덜란드 농부의 딸이자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막 18살이 된 피어나는 아가씨로 자고새처럼 통통하고 아버지의 복숭아 중 하나처럼 무르익고 탐스러우며 장밋빛 뺨을 가졌고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막대한 상속 기대로 인해 만인에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약간의 요염함이 있었는데 고대와 현대 패션이 섞여 그녀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맞춘 그녀의 옷차림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조 할머니가 사르담에서 가져온 순금 장신구와 옛날식의 매력적인 앞가슴 장식을 착용했으며 주변 시골에서 가장 예쁜 발과 발목을 뽐내기 위해 일부러 짧게 만든 속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카보드 크레인은 여성에게 부드럽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처럼 유혹적인 먹잇감이 그의 눈에 곧 호감을 산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특히 그가 그녀의 친정대저택을 방문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또 발투스 반타셀은 번성하고 만족하며 마음이 후한 농부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시선이나 생각을 자신의 농장 경계를 넘어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 안의 모든 것은 안락하고 행복하며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에 만족했지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사는 방식보다는 넉넉한 풍요로움에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의 본거지는 허드슨 강둑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농부들이 둥지를 틀기 매우 좋아하는 푸르고 보호받으며 비옥한 작은 구석들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느릅나무가 그 위로 넓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큰 나무 밑동에서는 통나무로 만든 작은 우물 속에서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는 풀밭을 따라 반짝이며 흐르다가 오리나무와 외성 버드나무 사이를 졸졸 흐르는 이웃개울로 몰래 흘러 들어갔습니다. 농가 바로 옆에는 교회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광대한 헛간이 있었는데 그 헛간의 모든 창문과 틈새는 농장의 보물들로 터져 나올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도리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비와 칼새들이 처마 주변을 지저귀며 맴돌았고 지붕 위에서는 줄지어 앉은 비둘기들이 햇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마치 날씨를 살피는 듯 한쪽 눈을 위로 치켜 떴고 일부는 날개 아래나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부풀어 오르거나 구구거리며 암컷들 주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끈하고 몸집이 큰 돼지들은 우리 속에서 휴식과 풍족함 속에 꿀꿀거렸고 그곳으로부터는 마치 바람 냄새를 맡으려는 듯 새끼 돼지떼가 이따금씩 돌진해 나왔습니다. 눈처럼 흰 늠름한 거위 부대는 이웃 연못 위를 휴영하며 오리들의 대규모 무리를 호위했고 칠면조 부대는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쿨럭거리고 뿔닭들은 신경질적인 안악들처럼 앙칼지고 불만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주변을 부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헛간 문 앞에는 늠름한 수탈기 뽐내며 걷고 있었는데 그는 남편, 전사, 그리고 멋진 신사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윤인 아는 날개를 퍼덕이며 마음의 자랑과 기쁨으로 울어댔는데 때로는 발로 땅을 파헤치고는 자신이 발견한 풍성한 먹이를 즐기라고 늘 배고픈 아내와 새끼들의 가족을 너그럽게 불러 모으곤 했습니다. 이 교사는 호화로운 겨울 식탁을 약속하는 이 풍성한 광경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의 개걸스러운 상상 속에서는 모든 구울 돼지가 뱃속에 푸딩을, 입에 사과를 물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비둘기들은 파이 덮개에 이불을 덮고 아늑한 파이 속에 잠들어 있었고 거위들은 자신의 육즙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으며 오리들은 적당한 양의 양파 소스를 곁들인 안락한 결혼한 부부처럼 접시 위에서 다정하게 짝을 짓고 있었습니다. 돼지들에게서는 그는 미래의 매끈한 베이컨 옆구리와 육즙이 풍부하고 맛있는 햄이 잘려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칠면조는 하나도 빠짐없이 애써서 묶여져 있었고 모래주머니는 날개 밑에 들어가 있었으며 어쩌면 맛있는 소시지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밝게 우는 수탉 자신조차도 살아있을 때 그의 기사도 정신이 요구하기를 거부했던 자비를 구하는 듯 발톱을 치켜든 채 접시 한쪽에서 등을 대고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이카보드가 이 모든 것을 상상하며 그의 크고 푸른 눈을 반타셀의 따뜻한 주거지를 둘러싼 기름진 초원, 밀, 호밀, 메밀, 그리고 인디언 옥수수의 풍요로운 밭, 그리고 붉은 과일로 무성한 과수원 위로 굴릴 때 그는 이 모든 영토를 상속받을 아가씨를 향해 마음이 간절해졌고 이 모든 것을 쉽게 현금화하여 그 돈을 광활한 야생 땅과 황무지에 짓는 널빤지 궁궐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상상력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의 분주한 상상은 이미 자신의 희망을 현실화하여 집안의 잡동사니를 가득 실은 집마차 꼭대기에 한가득 아이들을 태운 만발한 카트리나의 모습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냄비와 주전자들이 그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는 자신 역시 새끼 망아지가 뒤따르는 걸음 빠른 앞말을 타고 켄터키, 테네시 혹은 하느님만 아시는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그 집은 첫 네덜란드 정착민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양식으로
지어진 지붕 마루는 높지만 경사가 낮은 넓은 농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낮게 돌출된 처마는 전면을 따라 베란다 피아자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날씨가 나쁠 때는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도리깨, 마구, 다양한 농기구, 그리고 이웃강에서 고기 잡는 그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기 위한 깅의자들이 양옆에 만들어져 있었고 한쪽 끝에 커다란 물레와 다른 쪽 끝에 버터 제조기 등 이 중요한 현관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카보드는 이 베란다를 지나 경이로움에 차서 홀로 들어섰는데 이곳은 저택의 중심을 이루며 평소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긴 찬장 위에 배열된 눈부시게 빛나는 백납 접시들이 그의 눈을 현혹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털실을 뽑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양모자루가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방금 직조기에서 나온 린지울시 혼방직물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옥수수 이삭과 말린 사과와 복숭아 꿰미가 벽을 따라 흥겹게 걸려 있었고 붉은 고추의 화려함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은 그에게 가장 좋은 응접실을 엿보게 해주었는데 그곳에서는 짐승 발 모양 다리가 달린 의자들과 어두운 마호가니 테이블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화로 받침대는 그 부속품인 부삽과 부젓가락과 함께 아스파라거스 순으로 만든 덮개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모조 오렌지와 소라 껍데기가 벽난로 선반을 장식했고 다양한 색깔의 새알꿰미가 그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타조 알이 방 중앙에 걸려 있었고 일부러 열어둔 벽코너 찬장에는 오래되는 제품과 잘 수선된 도자기라는 엄청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카보드가 이 기쁨의 영역들에 눈을 두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의 평화는 끝이 났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반타셀에 비할 데 없는 딸의 애정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에서 그는 옛날의 편력 기사가 일반적으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옛 기사들은 고작 계약, 오인, 압업사, 불 뿜는 용과 같이 쉽게 정복되는 적수들과만 싸웠고 마음속의 승려가 감금된 성체의 본체까지 쇠와 옵쇠의 문,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벽을 뚫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는 마치 사람이 크리스마스 파이의 중심으로 길을 내는 것처럼 쉽게 달성했으며 그런 다음 숙녀는 당연한 일처럼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면 이카보드는 변덕과 기행의 미로로 둘러싸여 끊임없이 새로운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시하는 시골 교염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으며 심지어 그는 진짜 피와 살을 가진 무서운 적수들, 즉 그녀의 마음에 이르는 모든 문을 에워싸고 서로를 감시하고 노려보면서도 새로운 경쟁자에 대항하여서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시골 구혼자 무리와 맞서야 했습니다. 이들 구혼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는 아브라함, 혹은 네덜란드식 약어로 브론 반 브런트라는 이름을 가진 건장하고 호탕하며 더들썩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주변 시골의 자신의 괴력과 대담한 공적이 울려 퍼지는 이 지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넓고 두 겹 관절을 가졌으며 짧은 곱슬 흑발과 퉁명스럽지만 불쾌하지 않은 용모를 지녔는데 장난기와 오만함이 뒤섞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헤라클레스 같은 체격과 뛰어난 사지의 힘 덕분에 그는 브롬 본즈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 이름으로 만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승마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기술로 명성이 높았는데 타타르인처럼 말 위에서 노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마와 닭싸움에서 선두였으며 시골 생활에서 육체적 힘이 늘 획득하는 우위를 바탕으로 모든 분쟁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쓰고 아무도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태도와 어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싸움이든 장난이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성격에는 악의보다는 장난기가 더 많았으며 모든 고압적인 거칠음 속에도
밑바탕에는 장난기 어린 쾌활한 유머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본보기로 여기는 서너 명의 마음 맞는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수마일 주변의 모든 싸움이나 흥겨운 현장을 찾아 시골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화려하게 나부끼는 여우꼬리가 얹은 모피 모자로 눈에 띄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잘 알려진 상징이 거친 기수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면 그들은 늘 한바탕 소동을 각오하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때로는 그의 일행이 한밤중에 농가 옆을 과하는 함성과 함께 마치 돈 코사크 기마대처럼 질주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잠에서 깬 늙은 안악들은 요란한 소동이 덜컹거리며 지나갈 때까지 잠시 귀 기울인 다음 아이고 브론 본즈와 그 패거리들이 지나가는구먼 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경외, 감탄, 그리고 호의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방에서 어떤 무모한 장난이나 시골 싸움이 발생하면 그들은 항상 고개를 저으며 브론 본즈가 그 일의 원흉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방탕한 영웅은 얼마 동안 피어나는 카트리나를 자신의 서투른 구애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애 장난이 곰의 부드러운 애무나 애정 표현과 비슷했지만 그녀가 그의 희망을 완전히 꺾지는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접근은 경쟁자들이 물러나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연애 중인 사자의 앞길을 가로막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에 그의 말이 반타셀의 울타리에 묶여있는 것이 보이면 그의 주인이 안에서 구애 중이거나 소위 불꽃을 튀기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으므로 다른 모든 구원자들은 절망 속에 지나쳐 가 다른 곳으로 전쟁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카보드 크레인이 맞서야 했던 강력한 경쟁자였으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보다 더 굳센 사람이라도 경쟁에서 움츠러들었을 것이고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유연함과 끈기가 행복하게 혼합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모습과 정신에 있어 쉽게 휘어지지만 질긴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휘어지더라도 결코 부러지지 않았으며 아주 작은 압력 아래에서도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다시 꼿꼿해졌고 예전처럼 머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경쟁자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성격 급한 연인 아킬레스처럼 자신의 구애를 방해받는 것을 용납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카보드는 조용하고 은근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찬송가 교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농가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는 연인들의 길에 종종 걸림돌이 되는 부모의 간섭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트 반타셀은 마음 편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파이프보다 딸을 더 사랑했고 이성적인 사람이며 훌륭한 아버지답게 모든 일에서 딸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유능한 작은 아내 역시 집안 살림을 돌보고 가금류를 관리하는 일로 할 일이 충분했습니다. 현명하게도 그녀는 오리와 거위는 어리석은 것들이라 돌봐야 하지만 딸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쁜 부인이 집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거나 베란다 한쪽 끝에서 물레를 돌리는 동안 정직한 발트는 다른 쪽 끝에 앉아 저녁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양손에 칼을 들고 헛간의 꼭대기에서 바람과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작은 목재 전사의 활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카보드는 커다란 느릅나무 아래 우물가 옆이나 연인의 웅변에 매우 유리한 시간인 황혼을 따라 거닐면서 딸에게 구애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성의 마음이 어떻게 구애되고 얻어지는지 안다고 공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그것들은 항상 수수께끼이자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 하나의 취약점 혹은 접근할 수 있는 문만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다른 이들은 수천 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전자를 얻는 것은 기술의 큰 승리이지만 후자를 계속 소유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지휘력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모든 문과 창문에서 자신의 요새를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천 개의 평범한 마음을 얻는 자는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지만 요염녀의 마음을 논란 없이 지배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확실히 이는 강력한 브롬 본즈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카보드 크레인이 구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전자의 관심은 명백히 감소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일요일 밤에 울타리에 묶여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으며 브롬 본즈와 슬리피 할로우의 교사 사이에는 점차 치명적인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본성 속에 어느 정도 거친 기사도 정신이 있던 브롬은 기꺼이 이를 공개적인 전쟁으로 끌고 가 옛날에 가장 간결하고 단순한 논리력을 가진 편력 기사들의 방식대로 1대1 결투를 통해 숙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카보드는 자신의 적수가 우월한 힘을 가졌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와 대결할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즈가 저 교사를 접어서 자기 학교 교실 선반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으며 그에게 기회를 줄 만큼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고하게 평화적인 태도에는 극도로 약을 올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브롬은 자신의 성향에 있는 시골적인 장난기를 발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의 경쟁자에게 촌스러운 골탕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카보드는 본즈와 그의 난폭한 무리들에게 기발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평화로웠던 영역을 괴롭혔습니다. 굴뚝을 막아 그의 찬송가 교실에 연기를 피워 쫓아냈고 버드나무 가지와 창문 말뚝이라는 강력한 잠금 장치에도 불구하고 밤에 학교에 침입하여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교사는 온 나라의 마녀들이 그곳에서 회합을 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짜증나는 일은 브롬이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의 연인 앞에서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낑낑거리도록 가르친 비열한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를 이카보드의 경쟁자로 소개하며 카트리나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상황은 계속되었지만 경쟁 세력들의 상대적인 위치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이카보드는 상념에 잠긴 채 자신의 작은 문학 왕국의 모든 일을 늘 감시하던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독재 권력의 상징인 회초리를 흔들고 있었고 정의의 자작나무 회초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공포를 주며 왕좌 뒤 세 개의 못에 걸려 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앞 책상 위에는 게으른 개구쟁이들의 몸에서 적발된 반쯤 먹다 남은 사과, 딱총, 팽이, 파리장, 그리고 온무리에 사나운 작은 종이 닭과 같은 각종 밀수품과 금지된 무기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최근에 어떤 끔찍한 징벌이 가해졌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책에 몰두하거나 한쪽 눈은 교사를 주시하면서 은밀하게 뒤에서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윙윙거리는 듯한 정적이 교실 전체에 감돌았습니다. 그때 삼배 옷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헤르메스의 모자처럼 둥근 정수리 부분이 잘린 듯한 모자를 쓴 흑인 한 명이 나타나 갑자기 이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는 낡고 야생적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망아지 등에 타고 있었고 고삐 대신 밧줄로 그 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덜컹거리며 학교 문까지 와서 이카보드를 반타셀 댁에서 그날 저녁 열리는 흥겨운 잔치 혹은 퀼팅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소한 심부름을 맡은 흑인들이 흔히 드러내는 중요한 기색과 우아한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
개울을 뛰어넘어 임무의 중요성과 서두름으로 가득 찬 채 골짜기를 따라 쏜살같이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조용했던 교실은 이제 온통 분주함과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사소한 일에 멈추지 않고 급히 수업을 마쳤습니다. 민첩한 학생들은 처벌 없이 절반을 건너뛰었고, 느린 학생들은 속도를 높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넘기도록 돕기 위해 이따금씩 등 뒤에 따끔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책들은 선반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내던져졌고, 잉크 스탠드가 넘어졌으며 긴 의자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는 정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해방되어 어린 악마 군단처럼 튀어나와 이른 해방의 기쁨으로 푸른 잔디밭 주위를 고함치고 소란스럽게 뛰어다녔습니다. 이 용감한 이카보드는 이제 그의 가장 좋은, 사실상 유일한 빛바랜 검은색 양복을 닦고 손질하고 학교에 걸려있던 조각난 거울 조각을 통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돈하는데 최소한 30분 이상을 더 썼습니다. 그가 기병 캐벌리의 진정한 스타일로 연인 앞에 등장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기숙하고 있던 농부, 즉 한스 반 리퍼라는 이름의 성미 급한 늙은 네덜란드인에게서 말을 한 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용감하게 말을 탄 채 그는 모험을 찾아 나선 편력 기사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이야기의 진정한 정신에 따라 제 영웅과 그의 말의 모습과 장비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가 타고 있던 동물은 낡은 쟁기용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야위고 털이 거칠었으며 양처럼 아래로 처진 목과 망치 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의 빛바랜 갈기와 꼬리는 엉겅퀴로 뒤엉키고 매듭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동공을 잃어 섬뜩하고 유령 같았지만 다른 쪽 눈에는 진정한 악마의 번득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약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때는 활력과 기계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그는 성미 급한 주인 반 리퍼가 가장 아끼던 말이었는데 반 리퍼는 맹렬한 기수였고 아마도 자신의 기질 일부를 이 동물에게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이카보드는 그런 말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등자를 사용하여 그의 무릎이 안장 앞에 둥근 부분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팔꿈치는 메뚜기처럼 비죽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채찍을 왕의 홀처럼 손에 수직으로 들고 있었고 말이 터벅터벅 걸을 때 그의 팔 움직임은 마치 한 쌍의 날갯짓과 흡사했습니다. 작은 양모 모자는 그의 코끝 위에 얹어 있었는데 그의 얼마 안 되는 이마 부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검은 외투 자락은 말꼬리까지 거의 펄럭였습니다. 한스 반 리퍼의 문을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이카보드와 그의 말의 모습은 이러했으며 그것은 대낮에는 좀처럼 마주칠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고요했으며 자연은 우리가 늘 풍요의 관념과 연결짓는 그 풍부하고 황금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숲은 차분한 갈색과 노란색을 입었고 반면 일부 연한 종류의 나무들은 서리에 의해 오렌지, 보라, 진홍색의 눈부신 염료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줄지어 흘러가는 청둥오리떼가 하늘 높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의 짖는 소리가 너도 밤나무와 히코리넌 나무숲에서 들려왔으며 인접한 그루터기 밭에서는 메추라기에 구슬픈 휘파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작은 새들은 작별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흥겨움이 가득한 가운데 그들은 주변의 엄청난 풍요로움과 다양성 때문에 변덕스러운 듯 짹짹거리며 덤불에서 덤불로, 나무에서 나무로 펄럭이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사냥꾼들이 좋아하는 사냥감인 정직한 울새가 큰 불평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검은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지적 위는 검은 새들, 그리고 진홍색 깃털 왕관, 넓은 검은 멱장식,
화려한 깃털을 가진 황금날개 딱따구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붉은 끝날개와 노란 끝고리, 그리고 작은 몬테이로 모자 같은 깃털을 가진 삼나무새, 그리고 밝은 하늘색 외투와 흰색 속옷을 입고 소리 지르고 짓거리며 끄덕이고 몸을 흔들고 고개 숙이며 숲의 모든 명금들과 좋은 관계인 척하는 시끄러운 멋쟁이 파랑새도 있었습니다. 이카보드가 천천히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그의 눈은 요리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모든 징후에 들 열려 있었기에 즐거운 가을의 보물들 위로 기쁨을 머금고 훑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는 거대한 사과 더미를 보았습니다. 일부는 나무의 억압적인 풍요로움으로 매달려 있었고 일부는 시장에 내놓기 위해 바구니와 통에 담겨 있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사과주 앞찾기를 위해 풍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인디언 옥수수가 가득한 밭을 보았는데 금빛 이삭들이 잎사귀 덮개 사이로 살짝 엿보이며 케이크와 급조한 푸딩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노란 호박들이 누워 햇볕을 향해 탐스럽고 둥근 배를 드러내고 있었고 가장 호화로운 파이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벌집의 향기를 내뿜는 향긋한 메밀밭을 지나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카트리나 반타셀의 섬세하고 작은 보조개 있는 손이 버터를 듬뿍 바르고 꿀이나 당밀로 장식한 맛있는 슬랩잭 팬케이크에 대한 부드러운 기대가 그의 마음을 스며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달콤한 생각과 설탕을 바른 가정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그는 장대한 허드슨강이 가장 아름다운 광경들 중 일부를 조망하는 일련의 언덕 옆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태양은 서쪽으로 그의 넓은 원반을 점차 굴려 내렸습니다. 탑한지 넓은 품은 여기저기 부드러운 물결이 흔들리며 멀리 있는 산의 푸른 그림자를 길게 느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않고 유리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공기 한 점 없이 몇몇 호박색 구름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지평선은 고운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점차 순수한 사과 녹색으로 변하다가 거기서부터 하늘 중앙의 깊은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일부 위로 드리워진 절벽의 나무 우거진 봉우리에는 비스듬한 햇살이 머물러 바위 면의 짙은 회색과 보라색의 더 깊은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작은 돛담배 슬루프 하나가 먼 곳에서 조류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돛은 돛대에 쓸모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수면 위로 하늘의 반영이 희미하게 빛나면서 마치 그 배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카보드가 반타셀 나리의 대저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는데 그는 그곳이 인근 지역의 자랑스러운 꽃들로 붐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홈스펀으로 만든 코트와 바지, 푸른 양말, 거대한 신발, 그리고 웅장한 백납 버클을 착용한 피부가 가죽 같은 마른 체형의 나이 든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기차고 주름진 작은 안악들은 촘촘하게 주름 잡힌 모자, 긴 허리에 짧은 가운, 홈스펀 속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가위와 핀 쿠션, 그리고 화려한 캘리코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겉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발랄한 아가씨들은 밀짚 모자, 멋진 리본 또는 어쩌면 흰색 원피스가 도시 문물의 징후를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머니들만큼이나 구식이었습니다. 아들들은 크고 짧은 사각 치마형 코트에 놀라운 황동 단추를 줄줄이 달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 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뱀장어 껍질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했는데 이는 그 지역 전체에서 머리카락을 강력하게 기르고 강화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론 본즈는 그 현장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 데어데블을 타고 모임에 왔는데 그 말은 그 자신처럼 기계와 장난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다룰 수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다루기 쉽고 잘 길들여진 마른 기계 있는 젊은이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항상 기술을 목숨의 위험에 빠뜨리는 온갖 속림수에 능한 성질 나쁜 동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제 영웅이 반타셀 저택의 정식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황홀한 그의 시선에 펼쳐진 매력의 세계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것은 풍요롭게 붉은색과 흰색을 드러내는 건강한 아가씨 무리의 매력이 아니라 풍요로운 가을에 차려진 진정한 네덜란드 시골 찻상의 충만한 매력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네덜란드 주부들에게만 알려진 다양하고 거의 형언할 수 없는 종류의 케이크가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 거기에는 든든한 도넛, 부드러운 오일 쿠크, 그리고 바삭하고 부서지는 크룰러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와 쇼트케이크, 진저 케이크와 꿀 케이크, 그리고 케이크에 온갖 독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파이, 복숭아 파이, 호박 파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햄과 훈제 소고기 조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두, 복숭아, 배, 모과를 보존하여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고 구운 청어와 구운 닭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가운데서 김을 뿜어내는 어머니 같은 찻주전자와 함께 제가 나열한 것과 거의 똑같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우유와 크림 그릇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 표시를 축복하소서. 저는 이 반찬을 제대로 논할 숨과 시간이 부족하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에는 너무 조급합니다. 다행히도 이카보드 크레인은 그의 이야기꾼만큼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별미에 충분히 공평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피부가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의 심장은 팽창했고 어떤 사람들이 술로 기분이 고조되듯이 그는 먹는 것으로 기분이 고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으면서도 거대한 눈을 주변으로 굴리고 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움과 화려함의 모든 장면에 자신이 언젠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낄낄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래된 학교에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릴지 한스 반 리퍼와 다른 모든 인색한 후원자들의 면전에 손가락을 튕길지 그리고 감히 자신을 동료라고 부르려는 더돌이 교사를 문 밖으로 걷어차 버릴지 생각했습니다. 늙은 발투스 반타셀은 추수 반월처럼 둥글고 쾌활하며 만족과 좋은 유머로 부풀어 오른 얼굴로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환대하는 관심은 짧았지만 표현력이 풍부했으며 악수, 어깨 두드리기, 큰 웃음, 그리고 자, 마음껏 드십시오. 라는 강력한 권유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공용실, 즉 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사람들을 춤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연주자는 반세기 이상 이웃을 돌아다니며 연주해 온 늙은 흰머리의 흑인이었습니다. 그의 악기는 그 자신만큼이나 얇고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두세 개의 현을 긁어댔고 활의 모든 움직임에 머리 움직임을 동반했습니다. 새로운 커플이 춤을 시작할 때마다 그는 거의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고 발을 구르곤 했습니다. 이카보드는 자신의 가창력만큼이나 춤 실력에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떤 사지, 어떤 섬유도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헐렁한 몸이 완전히 움직이며 방을 덜컹거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당신은 춤에 축복받은 수호성린인 성 비투스 자신이 눈앞에서 몸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흑인들의 감탄을 샀습니다. 농장과 이웃에서 모든 연령과 크기의 흑인들이 모여들어 모든 문과 창문에서 빛나는 검은 얼굴의 피라미드를 형성하며 흰눈 알을 굴리고 귀에서 귀까지 이를 드러낸 채 웃는 줄을 보여주며 이 광경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구쟁이들을 채찍질하는 교사가 어찌 활기차고 즐겁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 승려가 그의 춤 상대였고 그의 모든 연애적인 눈짓에 상냥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질투로 심하게 상처 입은 브론 본즈는 한쪽 구석에 혼자 침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이카보드는 현명한 사람들 무리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늙은 반타셀과 함께 베란다 한쪽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고 전쟁에 대한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시기에 이 지역은 기록과 위대한 인물들이 풍부한 매우 총애받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동안 영국군과 미국군의 전선이 이 근처를 지나갔으므로 이곳은 약탈의 현장이었고 난민, 카우보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국경 기사도가 들끓었습니다. 각 이야기꾼이 약간의 적절한 허구를 섞어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기억의 불분명함 속에서 모든 공적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도프 마틀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푸른 수염을 가진 네덜란드인으로 진흙 흉벽에서 오래된 9파운드 철제 대포를 쏘아 영국 군함을 거의 압포할 뻔했지만 6번째 발사에서 대포가 터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또 한 명의 노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함부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부유한 날이었으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화이트 플레인스 전투에서 뛰어난 방어술의 대가답게 작은 검으로 머스켓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너무나도 잘 막아내서 그는 총알이 검날 주위를 윙소리 내며 맴돌다가 칼자루에 맞고 튕겨 나가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그는 언제든지 칼자루가 약간 구부러진 그 검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만큼이나 위대했던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들 중 전쟁을 행복한 종결로 이끄는데 자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뒤를 이은 유령과 환영 이야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러한 종류의 전설적인 보물이 풍부합니다. 지역의 이야기와 미신은 이러한 보호받고 오래 정착된 은둔처에서 가장 잘 번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골 지역 대부분의 인구를 형성하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군중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대부분에서는 유령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덤 속에서 첫잠을 마치고 몸을 뒤척일 시간도 가지기 전에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미 그 지역을 떠나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이 순찰을 돌기 위해 나올 때면 찾아갈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래 정착된 네덜란드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유령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만연하게 된 즉각적인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슬리피 할로우의 근접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지역에서 불어오는 공기 자체에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을 감염시키는 꿈과 환상의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슬리피 할로우 사람들 몇 명이 반타셀 댁에 참석했고 평소처럼 그들의 기이하고 놀라운 전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불운한 앙드레 소령이 붙잡혔던 근처의 커다란 나무 주변에서 장례 행렬과 애도하는 울음소리 및 통곡 소리가 들리고 목격되었다는 많은 음울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레이븐록의 어두운 협곡에 출몰하며 눈 속에서 조난당하여 폭풍우가 오기 전 겨울밤에 종종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흰옷 입은 여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대부분은 슬리피 할로우가 가장 좋아하는 유령인 목없는 기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번 시골을 순찰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밤마다 교회 묘지의 무덤 사이에 말을 메어 둔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외따로 떨어진 위치는 언제나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좋아하는 출몰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카시아 나무와 키 큰 느릅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으며 그 사이로 깔끔하게 회벽칠한 벽이 은둔의 그늘을 통해 비추는 기독교적 순결처럼 겸손하게 빛납니다. 완만한 경사가 그곳에서부터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은빛 수면으로 내려가는데 그 나무들 사이로 허드슨강이 푸른 언덕이 살짝 엿보입니다. 풀이 무성한 마당을 바라보면 햇살이 너무나 조용히 잠자는 듯하여
적어도 그곳에서는 죽은 이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의 한쪽으로는 넓은 나무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 큰 개울이 부서진 바위와 쓰러진 나무 줄기 사이를 보요하며 흐릅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개울의 깊고 검은 부분 위에는 예전에 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리로 이어지는 길과 다리 자체는 드리워진 나무들에 의해 짙은 그늘에 덮여 있어서 대낮에도 음울함을 드리웠지만 밤에는 무시무시한 어둠을 자아냈습니다. 이곳이 바로 목 없는 기사가 가장 좋아하는 출몰지 중 하나였고 그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소였습니다. 유령의 존재를 가장 이단적으로 믿지 않던 늙은 브라우어가 어떻게 슬리피 할로우 침입에서 돌아오는 기사를 만났고 그의 뒤에 타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덤불과 숲, 언덕과 늪을 넘어 질주하다가 그 다리에 이르렀을 때 기사가 갑자기 해골로 변하더니 늙은 브라우어를 개울 속으로 던져버리고는 천둥소리와 함께 나무 꼭대기를 넘어 튀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질주하는 헤세닌을 악랄한 기수로 경시하는 브론본즈의 세배나 경이로운 모험 이야기로 맞받아쳐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이웃마을인 싱싱에서 돌아오던 중 이 심야기병에게 추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펀치 한 그릇을 걸고 경주하자고 제안했고 데어데블이 그 도깨비 말을 완전히 앞섰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뻔했지만 그들이 교회 다리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센인이 갑자기 도망치더니 번쩍이는 불꽃 속에서 사라졌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는 졸린 듯한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는데 듣는 이들의 얼굴은 파이프의 불빛에서 가끔씩 우연한 번쩍임을 받았고 이카보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중한 작가 코튼 마더의 책에서 광범위하게 발췌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보답했고 그의 고향인 코네티컷주에서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사건들과 슬리피 할로우 주변을 밤에 걸으면서 자신이 보았던 두려운 광경들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잔치가 점차 끝났습니다. 나이든 농부들은 가족들을 마차에 모아 태웠고 얼마 동안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언덕 위로 덜컹거리며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아가씨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젊은이의 뒤에 덧방석을 깔고 올라탔고 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발굽소리와 섞여 고요한 숲속에 메아리치며 점차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소란과 흥겨움으로 가득 찼던 현장은 모두 고요하고 텅 비었습니다. 이카보드만이 시골 연인들의 관습에 따라 상속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고속도로에 올랐다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건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 길지 않은 간격 후에 꽤나 황량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확실히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 이 여자들이란 그 소녀가 그녀의 위험한 수작 중 하나를 부린 것일까요? 불쌍한 교사에 대한 그녀의 격려가 경쟁자에 대한 자신의 정복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가짜였을까요? 하늘만이 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이카보드는 아름다운 숙녀의 마음이 아니라 닭장을 약탈한 사람의 표정으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주 탐닉했던 시골 재산의 풍경을 눈여겨보려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보지도 않고 그는 곧장 마구간으로 가서 몇 번의 거친 주먹질과 발길질로 옥수수와 귀리산과 티모시 건초와 클로버의 계곡 전체를 꿈꾸며 깊이 잠들어 있던 자신의 말을 가장 무례하게 깨웠습니다. 타리타운 위로 솟아있는 높은 언덕 옆을 따라 그가 오후에는 그렇게 쾌활하게 횡단했던 길을 마음이 무겁고 풀이 죽은 이카보드가 집으로 여행을 계속했던 시간은
바로 마법이 걸리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자신만큼이나 음울했습니다. 그의 훨씬 아래로 타판지가 어둑하고 불분명한 물에 황무지를 펼쳐 놓았는데 육지 가까이에 조용히 닻을 내린 작은 돛담배에 높은 돛대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깊은 한밤중에 침묵 속에서 그는 심지어 허드슨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집 지키는 개의 짖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모호하고 희미하여 인간의 이 충실한 동반자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우연히 잠에서 깬 수탉의 길게 끄는 울음소리가 언덕 너머 농가에서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궁결 같은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근처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도 없었고 이따금씩 귀뚜라미의 구슬픈 울음소리 혹은 이웃 늪에서 마치 불편하게 잠자다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는 듯한 황소개구리의 모골대에서 나오는 콧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가 오후에 들었던 유령과 도깨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제 그의 기억 속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은 하늘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듯했고 몰려가는 구름이 때때로 그의 시야에서 별들을 가렸습니다. 그는 이토록 외롭고 음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유령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튤립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웃의 다른 모든 나무들 위로 거인처럼 우뚝 솟아 일종의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 하무의 가지들은 웅이가 지고 기괴했으며 일반 나무의 몸통을 이룰 만큼 굵었고 거의 땅까지 뒤틀려 내려왔다가 다시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근처에서 포로로 잡혔던 불운한 앙들의 소령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고 앙드레 소령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존경과 미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는데 일부는 불운했던 이름의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동정 때문이었고 일부는 그것에 관해 전해지는 기이한 광경과 슬픈 통곡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카보드가 이 두려운 나무에 접근하면서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휘파람에 누군가 대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마른 가지 사이를 세차게 휩쓰는 돌풍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나무 한가운데 무언가 흰 것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휘파람을 멈췄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은 나무가 번개에 의해 상처를 입어 흰속살이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빨은 딱딱 부딪혔고 그의 무릎은 안장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들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거대한 가지 두 개가 서로 비비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근 아무를 무사히 지나쳤지만 새로운 위험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곳에 작은 개울이 길을 가로질러 와일리 늪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습지대이자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놓인 몇 개의 거친 통나무가 이 개울 위를 건너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개울이 숲으로 들어가는 길 한쪽에는 야생 포도덩굴로 빽빽하게 얽힌 참나무와 밤나무 무리가 그 위로 동굴 같은 음침함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불운한 앙들의 소령이 붙잡혔으며 저 밤나무와 포도 덩굴의 은폐물 아래에 그를 기습했던 건장한 자영농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이후로 귀신 들린 개울로 여겨졌으며 어둠이 내린 후 홀로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학생의 심정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개울에 접근하자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의 갈비뼈를 10번 정도 걷어차고 다리를 재빨리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그 고집센 늙은 동물은 옆으로 움직여
울타리에 몸통을 부딪혔습니다. 지체될수록 두려움이 커진 이카보드는 고삐를 반대편으로 잡아당기고 반대쪽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히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길의 반대편으로 뛰어들어 가시덤불과 오리나무 덤불 속에 처박히기 위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교사는 이제 채찍과 발꿈치 모두를 늙은 화약에 굶주린 갈비뼈에 퍼부었습니다. 화약은 콧김을 뿜으며 킁킁거리고 앞으로 돌진했지만 다리 바로 옆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기술을 머리 위로 거의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리 옆에서 나는 첨벙거리는 발소리가 이카보드의 예민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숲의 어두운 그림자 속 개울가에서 그는 거대하고 지형적이며 우뚝 솟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치 여행자에게 튀어오를 준비가 된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교사의 머리카락이 공포로 인해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서 도망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 게다가 만약 그것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유령이나 도깨비라면 탈출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용기를 쥐어짜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욱 동요된 목소리로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완고한 화약의 옆구리를 몽둥이로 때리며 눈을 감고 무의식적인 열정으로 찬송과 곡조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 같은 경고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허우적거리며 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길 한복판에 섰습니다. 밤이 어둡고 음침했지만 이제 이지의 존재의 형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큰 기수처럼 보였고 강력한 체격의 검은 말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롭히거나 친근하게 다가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길 한쪽에 떨어져 이제 막 두려움과 고집을 극복한 늙은 화약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터벅터벅 함께 걸었습니다. 이 이상한 한밤중에 동행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카보드는 질주하는 회센인과의 브론 본즈의 모험을 더올리고는 그를 뒤에 남겨둘 희망으로 자신의 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큰 핫선 이 역시 말의 속도를 같은 보폭으로 높였습니다. 이카보드는 멈춰 서서 뒤처지기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가 곡조를 다시 부르려고 노력했지만 바싹 마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한 소절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완고한 동행자의 침울하고 고집스러운 침묵에는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끔찍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자 거대한 키의 망토로 몸을 감싼 그의 동행자가 하늘을 배경으로 윤곽을 드러냈을 때 이카보드는 그가 목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어깨 위에 있어야 할 머리가 안장의 앞부분에 놓인 채 앞으로 들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공포는 필사적임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동행자를 다돌리기를 바라며 화약에게 발길질과 채찍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도 그와 함께 최대 속도로 도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리지 않고 돌진했고 매번 도약할 때마다 돌이 튀고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이카보드의 얇은 옷자락은 공중에서 펄럭였고 그는 도망치려는 열망 속에 그의 길고 예인 몸을 말머리 너머로 쭉 뻗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슬리피 할로우로 꺾어지는 길에 도달했지만 악마의 씌인 듯한 화약은 그 길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 왼쪽으로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길은 영내분의 1마일 동안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모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곳에 도깨비 이야기로 유명한 다리가 있고 그 바로 너머에는 회벽질한 교회가 서 있는 푸른 작은 언덕이 솟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의 공포가 미숙한 기수에게 추격전에선 명백한 이점을 주고 있었지만 그가 골짜기를 절반쯤 지났을 때 안장끈이 풀렸고 그는 안장이 자신의 아래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안장 앞부분을 잡고 단단히 고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추격자 발밑에 밟히는 소리를 들었고 늙은 화약에 목을 감싸 안는 것으로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한스 반 리퍼의 분노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일용 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의 엉덩이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그가 얼마나 미숙한 기수였는지 그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써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때로는 다른 쪽으로 미끄러졌고 때로는 말 등뼈의 높은 마루에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그는 자신이 둘로 쪼개질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의 틈이 이제 교회 다리가 가까이 있다는 희망으로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개울 한가운데 비치는 은빛별에 흔들리는 반사가 그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너머 나무 아래에 교회의 벽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브론 본즈의 유령 경쟁자가 사라졌던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저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하다. 이카보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검은 말이 자신의 바로 뒤에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뜨거운 입김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뼈의 경련적인 발길질을 한 번 더 가하자 늙은 화약은 다리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는 울려 퍼지는 널빤지 위를 천둥처럼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카보드는 자신의 추격자가 규칙에 따라 불과 유황의 섬광 속에서 사라질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도깨비가 증자의 몸을 일으키고 자신의 머리를 그에게 던지려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카보드는 그 끔찍한 미사일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그의 머리뼈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먼지 속에 고꾸라졌고 화약, 검은 말, 그리고 도깨비 기수는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말은 안장 없이 그리고 고피가 발밑에 있는 채로 주인 집 대문 앞에서 점잖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카보드는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이카보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개울과 주변을 한가로이 거닐었지만 교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스 반 리퍼는 이제 불쌍한 이카보드의 운명과 그의 안장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철저한 조사 끝에 그들은 이카보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로 이어지는 길의 한 부분에서 흙 속에 밟힌 안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에 깊숙이 패인 말발굽 자국들은 분명히 맹렬한 속도였으며 다리까지 추적되었습니다. 다리 너머 물이 깊고 검게 흐르는 개울의 넓은 부분 둑 위에서는 불운한 이카보드의 모자와 그 바로 옆에 산산조각 난 호박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울을 수색했지만 교사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스 반 리퍼는 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의 전 재산이 담긴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물품들은 셔츠 2벌 반, 목을 위한 깃 2개, 두억 켤레의 양모 스타킹, 낡은 코듀로이 반바지 1벌, 녹슨 면도칼 하나, 모서리가 접힌 찬송가 책 1권, 그리고 부서진 음정 피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책과 가구는 공동체의 소유였지만 코튼 마더의 마법의 역사, 뉴잉글랜드 영감, 그리고 꿈과 점술에 관한 책은 예외였습니다. 이 마지막 책에는 반타셀의 상속녀를 찬양하는 시를 쓰려던 몇 번의 헛된 시도 끝에 낙서와 얼룩으로 많이 더럽혀진 큰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책들과 시적인 낙서는 한스 반 리퍼에 의해 즉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그 시점부터 아이들을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 독서와 쓰기라는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소유했던 동그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분기별 급여를 받았으므로 는 실종 당시 그의 몸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교회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경꾼들과 수다쟁이 무리가 교회 묘지, 다리, 그리고 모자와 호박이 발견된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브라우어의 이야기, 본즈의 이야기, 그리고 온갖 이야기들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현재 사건의 징후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카보드가 질주하는 헤센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독신이었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으므로 아무도 더 이상 그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골짜기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고 다른 교사가 그를 대신하여 군림했습니다. 사실 몇 년 후 뉴욕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한 늙은 농부, 이 유령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입니다는 이카보드 크레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 지역을 떠난 것은 부분적으로는 도깨비와 한스 반 리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상속녀에게 갑자기 퇴짜를 맞은 것에 대한 굴욕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먼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학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법률을 공부했고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며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신문에 기고했으며 마침내 10파운드 법원의 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롬 본즈 역시 그의 경쟁자가 사라진 직후 피어나는 카트리나를 개선장군처럼 재단으로 이끌었는데 이카보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우 아는 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관찰되었고 호박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크게 웃어 사람들은 그가 털어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판단자인 늙은 시골 안악들은 이카보드가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 사라졌다고 오늘날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겨울 저녁, 난로가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신적인 경외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도로가 방앗간 연목 경계를 따라 교회로 접근하도록 변경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학교는 버려진 후 곧 황폐해졌고 불운한 교사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여름 저녁에 집으로 느릿느릿 돌아가는 쟁기 소녀는 슬리피 할로우의 고요한 고독 속에서 구슬픈 찬송가 곡조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멀리서 상상하곤 했습니다. 추신, 크니커보커 씨의 필체로 발견됨. 앞선 이야기는 제가 유서 깊은 매네터스 시 법인회의에서 들었던 것과 거의 정확한 단어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가장 현명하고 저명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야기꾼은 후추와 소금색 옷을 입은 쾌활하고 초라하지만 신사다운 노인이었고 슬프면서도 유머러스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그가 가난하다고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웃음과 찬사가 있었는데 특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두세 명의 부시의원들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치켜 올라간 눈썹을 가진 키가 크고 메마른 모습의 노신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시종일관 근엄하고 다소 엄격한 얼굴을 유지하며 이따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 보았는데 마치 마음속으로 의심을 되씹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유와 법이 자신 편에 있을 때에만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웃는 신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웃음을 멈추고 정적이 회복되자 그는 한 팔을 의자 팔걸이에 기대고 다른 팔은 손을 허리에 짚은 채로
약간이지만 지극히 현명한 고갯짓과 눈썹 찡그림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며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방금 막 고된 일 후에 원기 회복을 위해 와인 한 잔을 입술에 대려던 이야기꾼은 잠시 멈추고 무한한 존경심을 담은 표정으로 질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천천히 테이블로 내리면서 이 이야기는 가장 논리적으로 다음을 증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이점과 즐거움이 없는 상황이란 없다. 단지 우리가 농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므로 도깨비 기병과 경주하는 사람은 험난한 승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시골 교사가 네덜란드 상속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확실한 단계이다. 이 설명 후에 신중한 노신사는 3단 논법의 추론에 심하게 당황하여 눈썹을 10배나 더 찡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추와 소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승리감에 찬 듯한 곁눈질로 그를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지만 여전히 이야기가 다소 과장된 것 같으며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말이 이야기꾼이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그 절반은 믿지 않습니다. D.K.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슬리피 할로우의 안개 속에는 그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